이 엄마 카드 쓰고 내 월급은 통장에 저축하면 세금 안 낸다. 혹은 생활비라고 적어서 송금하면 괜찮다. SNS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은 세금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 국세청에서 이 사실관계를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죠? 네,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부모가 용돈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활비라고 적어 보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메모보다 실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생활비고 어디서부터는 증여인가? 이 구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부모가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취업 전 자녀라도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적금을 들거나 주식 투자, 집을 사는 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 이름이 생활비인지 용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 사용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엄카죠. 이른바 엄마 카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주변에도 30이 넘어서도 아직도 부모님 카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해당이 될까요? 네, 부모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모 카드 사용도 경제적 지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자녀 소득에 비해 소비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대출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투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차용증만 써놓으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요. 네, 그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채용증만 작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환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터넷에서 본 절세 탭 같은 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생활비라고 적는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카드를 쓴다고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집을 사거나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등 큰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온라인 정보만 믿기보다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완판됐던 국민성장펀드 다들 기억하시죠? 정부가 2차 판매를 준비하면서 서민층 배정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바이오와 AI, 그리고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지난달 출시된 1차 물량 6천억 원 판매 시작 5영업일 만에 모두 팔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체 가입자 가운데 약 40%가 서민층 투자자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도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주목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40%가 서민층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민층 물량 늘리겠다라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1차 판매에서는 전체 물량의 20%만 서민층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2차 판매에서는 이를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출시 시점은 오는 9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이 인기를 끈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정부 지원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위험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계를 넓힌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겠지만 서민층에게는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도 성장 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 결정 전에는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AI가 이제는 전투기 제조 기업이 아니라 AI 방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투기 만드는 회사가 AI 기업이 된다, 이거 조금 생소한데 이게 무슨 일이죠? 네, 과거 방산 경쟁이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만드냐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전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도 이런 변화에 맞춰 단순히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 AI 기반 미래전장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라 이거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쉽게 말하면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여러 대의 무인기가 한 팀처럼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AI가 무인기의 비행과 임무 수행을 지원하면서 정찰이나 감시,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건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과 무인 전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결국 전투기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인 것 같고요. AI 기술도 함께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카이는 현재 AI 파일럿 기술인 카일럿 개발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가 조종사를 완전히 대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비행과 임무 수행을 보조하고 무인기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카이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KF-21과 FA-50 같은 항공기 생산인 만큼 AI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이제 방산산업도 AI 경쟁으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방산산업의 경쟁력이 무기 자체보다 AI와 데이터, 무인 체계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이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제조기업을 넘어 미래 방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